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대여 투쟁과 사과 요구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나서고 있는데요. 거기 현장에서 나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장동혁 대표가 그 전날 대구에서도 그렇고 어제 대전에 있었던 장외 집회에서도 계엄 원인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월 3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예요. 그야말로 이제 계엄 1년입니다. 1년인데 그래도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숫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엄 사과해야 된다. 그 얘기 오래전부터 해왔죠. 대구 집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봐서는 사과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결과적으로 혼란을 드렸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던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의회 폭거다. 국정 방해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도 국민 일반의 인식과는 너무 괴리가 있어요. 이제 이런 말 하기도 지쳤어요, 진짜. 1년 동안 1년에도 점점 더 그 인식의 그 퇴행이라고 할까요? 시대착오적 인식이 점점 이 도가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진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진 게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지도 않았습니다만 비상계엄, 불법계엄 때문에 그 엄청난 혼란에 직면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라고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식 가지고 어떻게 12월 3일 날 무슨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까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이런 인식 그리고 발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인 것인지 정말로 장 대표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후자라면은 전혀 이거 정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의 평균 인식에도 부족하다, 못 미친다 생각이 들고, 전략적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극우 지지층들 이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을 결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꾀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전략적인 측면에서 당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혀 잘못된 전략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연이어 계속 선거 졌잖아요. 이런 인식 가지고 어떻게 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건 떠나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말이죠. 제1야당의 대표이기 이전에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로서 말이죠. 이런 인식이 가능한지 참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네. 네. 책임은 느낀다. 그런데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계엄은 불법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도 되는데 굳이 아마 대구 집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구에서 던지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양양자 최고위원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폭발력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당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린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땐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을 조금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압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부분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강성 어떤 보수 여론을 지지층을 등에 업고 사실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좀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열린 보수 집회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의 탓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뭐 헌재 재판소에서 어떤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도 보면 탄핵 찬성하고 탄핵 반대 여론이 팽팽했거든요. 네. 거기는 보면 민주당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이 보면 계속적으로 뭐 국무총리부터 뭐 법무부 장관, 뭐 감사원장 계속적으로 연이은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다가 아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비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대구 집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어제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거든요. 국민들의 눈높이는 부족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조금 늦은 감도 있고, 또 어제 보면 또 깔끔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아마 그러한 사과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네. 아마 1주년에 되는 10일, 3일 정도 되면 장동혁 대표로부터 조금 더 전향된 그런 좀 뭐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를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선 계엄에 대한 사과,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이걸 놓고 굉장히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곧 12.3 비상계엄 1년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12.3 1년이 돼도 국민의힘에서 사과 메시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관측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선 계엄 1년 말고 내년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맞춰서 국민의힘에서 사과 메시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1세기 지나고 22세기 가서 하죠. 차라리 사과를. 이 12월 3일 날 사과 안 하고 1심 마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그걸 봤는데 의미가 전혀 없어요. 민주당의 뭐 의회 폭거다, 뭐 입법 독재다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인데, 설령 민주당의 행동이 과했다고 국민의힘이 느끼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이 계엄이었을까요? 계엄이라는 건 말이죠, 일상적인 정치적 쟁투에서 약간 과도한, 과격한 그런 조치가 아닌 거예요. 계엄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앵커님들도 계엄은 이 군사력을 가지고 국회를 침탈했던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과도한 그 극단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이른바 의석이 많은 야당이 뭐 의회 폭거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의 방법이 그 계엄일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건 무슨 그야말로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분들이 이걸 여전히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논평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건데 그게 또 현실이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절대적인 야당 세력이고 말이죠. 근데 그러면 계엄 1주년 때, 1년 때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때 하고 대법원 때 가서 하지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근데 제가 이게 쭉 봐오니까 과거에 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민정당, 50 때 민정당도 이러지 않았어요.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던 민정당, 민주정의당도 이렇지 않았고 이렇게 극우적이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당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끌었던 정당이었고 그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고 이랬잖아요. 최근에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당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론에서 정치 일반에서 대단히 극우적이었다. 태극기 세력하고 결합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재판, 이거 뭐 재판단인데 그 정당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뭐 여야 정당 다 통틀어서 민주화 이전, 이후 다 통틀어서 말이죠. 물론 저희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당에는 모든 분을 지지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훌륭한 의원들 많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이 발신하는 이 메시지들 참으로 한국 정치 정당사에서 이런 정당이 있었나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당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꼽히는 사안이 바로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바로 다음 달 2일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때가 당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되든 구속이 되든 지금 사과하면 민주당의 목소리만 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보이고요.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사과라든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은 필연적이거든요. 다만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하느냐,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쨌든 탄핵 반대했던 여론이 있고 그 관성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호감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민의 어떤 텃밭인 TK 또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부터는 그 어떤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표결 방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그날 당시에 회의 장소가 자꾸 변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설을 삼고 있는데 실질적인 표결 방해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예를 들어 뭐 의원회관 뭐 246호에 다 모아놓고 물리력으로 문을 잠궈버린다거나 또는 당론으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니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나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고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로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의지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는 걸 가로막은 건 아니기 때문에 표결 방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성립되지 않아서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저는 추경호 의원이 이제 정치적 면죄부는 받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게 보이는 게 과거에도 보면 이재명 그때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때 보면 이재명 그때 대표가 어떤 정치적 면죄부를 받는 거나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적어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그 딱지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뭐 성찰과 뭐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항상 얘기했던 그 내란 정당의 어떤 프레임으로부터 일단 벗어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내란 정당에서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사과라든가 거기에 맞는 어떤 뭐 입장 표명 등이 이제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만약 기자간담회를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던 과정에서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그 대구가 아닌 대전 장외집회에서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대전 장외집회에서 나왔던 발언이었고요. 그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네,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쳐주셨는데 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 돌아갈 거다라고 했거든요.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글쎄요. 저도 기각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각일지 발부일지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저는 뭐 발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맨 처음에 의총 장소가 이제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국회였다가 다시 당사로 이제 3번 바뀌었어요. 그다음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고 말이죠.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어요. 예. 그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단지 통화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통화할 때 글쎄요, 뭐 계엄을 알리지 못해서 미안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18명밖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 못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3번이나 그 총장소를 옮기고 이런 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튼 간에 국민의힘이 표를 참여 못했던 거였잖아요. 문을 잠그고 이런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같은 그런 것들의 그거를 얼마나 이제 검찰이 특검이 거기에 이제 적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발부될 가능성도 있죠. 단지 이제 당장 그 통한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순전히 법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런데 또 조희대 대법원 탄핵 문제가 또 나오면 또 다시 이제 또 이게 민주당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말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을 세우고 있는데 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가 정부의 분수령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영장이 만약 기각되면은 국민의힘은 더 목소리도 높일 거예요. 봐라, 이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 네. 내란 정당은 몰았던 게 다 이게 과도했던 거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뭐 지난 5월 1일 날 꽤 됐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도 있었고 박성대 전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되고
제가 봐도 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 많이 기각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재판의 지연 같은 것도 그렇고 사법부의 부신이 잔뜩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나올 법하죠, 충분히. 예. 이슈가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외 지역에서 대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게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게요. 2017년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있고 난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때 국민의힘이 대패했거든요. 그때 아마 그 선거 다음 날 우리 보수 언론에 실린 일면의 제목을 보면 보수 정당의 괴멸적 참패였어요. 괴멸적 참패. 그리고 그때 보면 그 원인으로 그 어떤 패인을 보는 게 보면 어떤 자유우파 결집의 어떤 배타적 어떤 폐쇄적인 그 부분들이 가장 패인이었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뭐 상황이라는 그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혁신 없는 보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갑재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지금이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 두 번째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건데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도 볼 때는 저 조갑재 대표가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되면 대구도 지금 위태하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면 국민의힘을 당을 어떤 지휘도 하지만 당을 운영도 하지만 내년에 선거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거든요. 그렇다면 2018년도의 지방선거에 대한 그 결과물 그리고 그때의 어떤 언론 보도만 보게 되면 본인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우리가 민주당과 한번 맞서 싸워볼 수 있는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할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자유우파 결집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자유우파 결집만으로는 그게 너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중도층으로 확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거 패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 상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난 게시글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이게 딱 1년 전쯤이잖아요. 1년 지난 지금 왜 국힘 당무위원회가 이런 결정 내렸을까요?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는 점점 강경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저 당시 이른바 단계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 얘기 꺼낼 때가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우두의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비판 좀 했던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당론, 이제 뭐 그 당론을 변경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국민의힘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과거에 1년 전에 그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했다는 거, 비방이 됐건 그걸 문제 삼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의 이 단일 대우에서 어긋난다라고 해서 이제 응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불편한 거죠. 당내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야말로 이 극우 강경 이 주도 그룹으로 해서 친윤이 됐는지 뭐 찐윤이 됐는지 이 사람들로 해가지고 당을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더 내치겠다. 친한계를 좀 내치겠다. 완전 내치겠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이 이슈를 끄집어낸 거라고 좀 봐요. 이제 와서 그리고 김정혁 전 최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발언했던 제가 보니까 하나도 문제되는 발언이 아니던데 그렇다고 지금 또 무슨 어디 징계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도대체 무슨 뭐 중도다 뭐 보수다 진보를 떠나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하나부터 열고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빨리 전략적으로 바꾸고 사과하면요. 중도층이 왜 안 오니까 오죠. 그럼 오히려 민주당한테 좋은 일을 시켜주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머리를 숙이면 머리를 부러뜨리고 말도 뭐 심하게 했던데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뭐 꺾는다고 그랬던가요. 그리고 뭘 하면 또 땅에 고개를 숙이면 진 이긴다고 그랬던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조금씩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당이 좀 변화하고 또 성찰도 내고 개혁적이고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시각을 보여줘서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 보수 중도 유권자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체력을 자꾸 보강하고 몸이 아프다가 쉬고 운동도 하고 몸이 재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 계속 누군가 더 억누를 것이다. 그런 진단이 그런 처방이 어디 있어요.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고 참으로 제1야당의 이런 모습이 한국의 정당 구도 자체를 한국의 정당 체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이거든요. 당대표 시절에도 이 논란이 있었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나름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결자 해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만약에 본인의 가족들의 명의가 도용된 거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본인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쓴 글이라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뭐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뭐 사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퇴행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물론 퇴행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익명성이었는데 익명성에서 만약에 대통령 어떤 비방글이 좀 수위가 높았다. 그럼 관리자들이 얼마든지 그 부분은 삭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익명성이었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덜추어내서 어떤 당무감사를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거는 잘못됐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계속 자유롭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부분에 이번에 당무감사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이끌어낸 부분들이 단지 한동훈 전 대표가 꼴보기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이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모여서 이 당무감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조금 나름대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서요. 민주당 내부도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를 놓고 일부 당원은 가처분을 냈고요. 정청래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1인 1표제라는 게 대의원과 당원의 표의 비중을 같게 가겠다는 예.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의원의 표를 이제 당원들 표의 한 20표 정도 이렇게까지 주죠. 그 전에 더 높았어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더 20배 정도로 낮춘 겁니다.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대단히 취약한 영남 지역, 대구 지역 이런 쪽에 이제 당원들 숫자가 적으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 현저하게 낮아요. 당원 비율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의원들을 해서 이제 당원의 비중을 다른 지역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의 보정 역할이죠.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의원에서 20배 정도 하는 거에. 네. 근데 반대로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 하는 거 그것도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정당은 당원의 어떤 당원이 주인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양쪽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아무튼 이제 1대1로 가면은 강성 당원들의 권리 당원들의 지지가 더 용이한 그런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서 이른바 꼭 뭐 친명 세력이라고 친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친명 대 이 친청, 명청 갈등의 하나의 중심에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당권을 쥐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석은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당원 주권주의가 갖는 장점도 있는 것이고 이 양쪽에서 뭔가 이제 중간점을 취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친명청 갈등으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계속 당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정부 여당 여권의 모든 행보를 강성으로 가면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실로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분명히. 네. 아직은 뭐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당내 뭐 아직 갈등이 표면화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내연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12월 5일 그 중앙위에서 더 보완해서 그때 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뭐 친명계 모임 그 더민주혁신회의까지 이런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드라이브를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더 밀어붙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한 발 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반발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해서 물러나게 되면 정치적 가오가 굉장히 좀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裁判에서 그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에 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은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철회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또 타이밍도 중요한데 하필이면 또 대통령이 G20 정상 외교라는 그 시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꺼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친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의견 수렴도 되지 않았고 정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특히 또 대의원 제도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유지되어 왔던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당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국민 의견을 조금 가중치를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폐지되는 거라면 당연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했던 건 맞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다음에 차기 당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의도는 조금 낮게 보는 게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만약에 정청래 대표 주도를 이기면 대승을 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차기 당대표가 되는 건 무조건 나눈 당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무리해서 권리당원이 1인 1표로 하는 거를 할 필요는 없게 됐는데 굉장히 지금 당내 이 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나 이런 것들이 불러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